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5주년 연속 토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이후에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룬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정보가 바뀌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재발 방지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안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거고요. 지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후속 관련해서 법 제정된 부분들 일부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 우리가 계속 풀어야 될, 사회적으로 같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5분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얼굴은 따로 안 잡고 일단 발제할 때 확인하시고 오신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현 교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한국작가회의 송경동 시인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하주희 변호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에서 정원옥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김상철 연구위원, 이렇게 5분이서 오늘 대안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성은 1, 2부로 나눠서 갈 텐데요. 1부에 2분 발제하시고, 그리고 2부에 3분 연이어서 발제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관련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실천 과제들에 대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현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서 예술인들 시국선언에 그 5년 전 싸움의 한 결실로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법학자도 아니고 이제 뭐 법률을 제정한 사람도 아니지만 문화연구자로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예술 현장의 요구를 잘 수렴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그 관련된 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또 문제는 또 하주희 변호사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 제목이 되게 긴데요. 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이후에는 저는 그냥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줄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뭐 오랜 문화운동의 역사나 민주주의적인 싸움에서 비롯된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큰 사건의 어떤 계기가 이 법을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토론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또 계기가 됐었던 광화문의 촛불 혁명, 촛불 시위의 그것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정서적으로 상징적으로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그 시국선언과 이어지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의 400일이 넘는 농성투쟁의 그 결과가 이 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예술계의 그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른바 미투 운동의 국면, 이 두 가지가 이 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에서나 가능했었던 일들을 민주화 시대 이후에 이렇게 예술계가, 특히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예술계가 겪게 되면서 좀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뭐 어떤 점에서는 뭐 예술 지원을 배제했냐, 뭐
포함시켰냐라고 하는 일종의 예술의 지원의 문제로 이렇게 한정될 수 없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예술의 지원, 뭐 돈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까요? 뭐 공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이제 예술가들에게 일종의 미끼로 혹은 또 일종의 선물로 생각했었던 이 박근혜 정권의 이 저열한 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 저변에는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안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을 예술 지원이라고 하는 걸로 환원시켜 버리려고 하는, 등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문화 정책의 저열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술계의 지원 배제가 아니라 예술인들의 창작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무참하게 짓밟혔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는 마치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예술인들의 투쟁의 연장에서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그 투쟁의 그 이유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었던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예술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터져 나오면서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도 큰 이제 그 폭풍이 지나갔고, 또 예술계에 뭐 아직까지도 해결되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남성 중심의 예술계의 권력이 이제 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파고를 몰고 왔다라는 점에서 이 미투 운동이 또 블랙리스트 사건과 더불어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우리 안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어떤 점에서 반쪽짜리 법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들이 계속적으로 유예되고 감춰져 있고 은폐될 수 있었는데, 이런 젠더 폭력에 대한 예술계의 심각한 사례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이념적인 어떤 사건으로서의 블랙리스트와 또 젠더와 성차의 문제로서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매우 상호 보완적인 싸움이자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은 어떤 점에서 서로를 마주하는 거울 효과 같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두 가지의 지난 5년 사이에 벌어졌던 중요한 문화예술계의 두 사건, 두 사태 혹은 싸움에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로서 예술인 권리법이 뒤늦게나마 3년 반 정도 싸움 끝에 국회에서 어쨌든 부족하나마 제정된 거는 매우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얘기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그럼 도대체 예술인들이 이 권리보장법에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왜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예술인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롭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술인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뭐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술인들은 뭐 대체로 가난하는 것도 뭐 본인들이 좋아서 결정한 거니까 뭐 그래도 본인이 감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난함에 대한 그 보상으로 이제 창작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가난해야지만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예술인들을 향한 좀 잘못된 사회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예술인은 누구일까? 예술인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뭐 관습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담론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뭐 심지어는 이제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술인의 정의는 이제 매우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나와 있는 예술인의 정의도 사실은 상당히
기존의 예술인복지법이나 문해진흥법보다는 진일보한 예술에 대한 정의지만 법적 제도적 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제한적인 정의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이제 유네스코에 대한 정의인 겁니다. 유네스코가 1980년에 예술인들 지위에 대한 권고안을 주장하면서 예술인 정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가장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예술인 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에이터로서 혹은 라이터로서의 예술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의사 생활을 하거나 변호사 생활을 하거나 또 뭐 금융권에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 중에서도 유명한 뭐 예술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본인 생활의 상당 부분을 예술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꼭 업으로라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또 어쨌든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통해서 어떤 외화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세 가지 정의는 뭐 우리가 좀 충분히 공감하거나 또 뭐 일반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번째 정의가 이제 조금 이제 혁신적이고 서로 새로운데 뭐냐면은 뭐 어디 고용되어 있다거나 어디 협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 스스로 예술가라고 인정을 자기 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요청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폭넓은 정의로 되어 있는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아직까지 4번에 대한 그 정의를 이제 아무리 제도적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하거나 예술 창작을 업으로 하기를 목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이제 예술가의 정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직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인 위상으로서 예술에 대한 지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스스로 뭐 고독한 존재다, 나는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다라고 누구도 나의 표현의 자유를 뭐라 할 수 없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 안에 존재하는 인간인 이상 그 사회를 무시하거나 분리하거나 또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 예술가 스스로의 자기 정의에 대한 약간의 조금 배타적인 인식도 매우 문제도 되겠지만 거꾸로 한국 사회가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 그 지위에 대한 위상을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있다고 합니다. 뭐 약간 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아시겠지만 뉴욕 월가에서 있었던 워큐파이 운동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워큐파이 운동이 한참 아주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 미국의 그 미술 노동자 연합이 미국의 그 미술관 하나를 이제 정거 농성하면서 이제 농성을 했는데요. 그 농성할 때 그 이슬이 유장했던 거는 뭐냐면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어떤 점에서는 이제 자기 권리, 직업적 권리나 창작의 권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이 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 월가에서 이제 이른바 점거하자라고 하는 오큐파이 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 미술 노동자 연합이 이제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미술관 점거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직업적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이 부당한 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그 지금 밖에서 싸우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러 가는 이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흥미롭게도 이 어큐파이가 어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일종의 좀 패럴이 되면서 교차가 되면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서 좀 이 어큐파이와 어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권리와 점령하라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요구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노동에 대한 주장인데요. 사실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술 노동을 인정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긴 하겠지만요. 예술 노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까다롭고 사실은 상당한 미학적 논쟁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1920, 3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자유주의로 거쳐서 최근에 비물질적인 예술 노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론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건 노동의 일부다. 노동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지만 노동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특별한 노동이다라고 하는, 이 특별하다라는 것은 위상이 상층에 있다라든지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거나 뭔가 청소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노동자보다 뭔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특별한 노동이다라고 하는 그 미적 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 일반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노동은 노동의 일부이긴 하지만 특별한 미적 노동이라는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사고할 때 예술 노동이 갖고 있는 좀 폭넓고 심층적인 문제의식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술 복지와 예술 노동의 양쪽의 개념들을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현장에서 같이 이제 예술가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게 좀 이분법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술가들은 굉장히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예술인 복지는 국가 정책에 흡수되는 일종의 예술가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물론 그 우려가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제 그렇게 상당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예술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하자면 또 예술인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은 예술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정치적 입장이나 아니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선명함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술 복지와 예술 노동, 예술의 사회적 보장과 그 보장의 근거가 되는 예술 노동에 대한 전제와 고려가 없다면 사실은 그 예술 노동에 대한 이 아주 심층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중적 사과를 통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인데요. 예술의 정치적 권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예술가가 정치적 행위를 한다, 예술의 어떤 특정한 편협한 이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문제로만 제한할 수 없고, 예술인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자체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문제, 어떤 이념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정당을 반대한다고 하는 중에 이제 정치적 진영 논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술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재현을 할 때, 표상을 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관점들에 대한 자기 정당성과 자기 주장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단순하게 지원을 보장받는다라든지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표현 행위와 의사에 대해서도 보장받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문제를 좀 접근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충분히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도 3년 반 동안 싸워서 올 8월 30일 날, 31일이죠. 8월 31일 날 제 39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드디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찬성 161, 반대 1, 기권 22로 가결됐습니다. 이 반대하신 분이 왜 반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독특한 의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기권하신 분들은 사실상 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다 국힘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160일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이 제정이 됐습니다. 늦게나마. 사실은 이 법 제정이 되게 된 배경에는 뭐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았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현장 예술인들이 엄청나게 국회의원들을 괴롭히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어쨌든 떠들고 계속 압박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예술 현장에서 그냥 제정되면 말고 뭐 되면 좋고라는 식의 약간 방관자적인 자세로 갔었다면 아마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보자면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만들려고 했던 계기가 됐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사건에 대한 일종의 이제 법적인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인의 노동과 생존에 대한 사회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정이 시기적절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실질적인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동안은 그냥 지원으로 퉁치고 협회로 그냥 이렇게 결속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들 혹은 2인 이상의 모든 예술인들의 연대와 단체 결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점이 이제 의미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이 뭔가 봤을 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적과 예술인의 정의인데요. 이 예술인의 이 법의 목적은 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제1조 목적을 보시면은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 노동과 복지들을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지금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논쟁적인데요. 어쨌든 지금 가나로 정의한 것이 지금 예술인에 대한 현재 권리보장법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을 활동을 바라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 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예술가가 공헌을 했나요? 공헌할 필요가 있나요? 약간 좀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라도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아가 좀 새로운 정의입니다.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특히 이 노동권 침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이 정의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요, 제 7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7조에 예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술 지원 기관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8조 예술 지원 사업의 차별 금지 이를 보면 국가기관 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 사업에서의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요. 제 9조에는 예술지원 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라고 해서 국가기관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 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 사업에 있어서 차별 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들 또는 예술단체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 지원기관의 작성을 지시하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명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고 굉장히 철학적인 가치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지원 배제나 지원을 차별화해서 하는 행위들에 대한 금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행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좀 옹호하고 보장하는 쪽으로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입니다. 직업과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그동안 보장이 안 됐던 내용이었죠.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 문제나 노동권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좀 정근대적인 환경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를 여하한 이유 때문에 만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지금 명시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14조입니다. 14조의 그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금지인데요.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해 특정 예술 사업자 또는 예술 지원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단체를 결성하겠다라고 해서 2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예술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게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평등한 예술환경의 조성인데요. 16조에 보시면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에 보면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이 보호받을 권리와 예술인 스스로 침해하지 말아야 될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이 조항의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다른 법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인데요. 이런 점에서는 피해자로서의 구제와 가해자로서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 권리구제라는 행정조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이걸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가 대표적인, 이거 원래 두 개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행자부가 같은 법의 위원회 두 개는 불가하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걸 하나의 위원회로 이제 만들었고, 그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위원장으로 호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시행령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거를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며 어떤 절차와 어떤 선별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시행령에서 이제 좀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예술인 보호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술인 보호관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조사, 분쟁 조정 지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권리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술인 보호관 사람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보호관 아래 한 과단위의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가 되는 부분들이나 지원 배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거나 성희롱 성폭력 사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좀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서 이런 법 조항들이 제대로 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체부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예술인 권리보장 협의체에서 또 따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또 필요한 연구와 또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이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더 압박하고 현장에서 더욱더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이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여전히 이제 예술인의 정의부터 예술 노동에 관한 얘기가 쭉 해주셨는데 1980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예술인의 정의에 아직 우리 사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후에 계속 풀어야 될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발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현재 그 소송들이 진행 중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주요 국가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관련해서 피해 예술인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중이고요. 또는 그 개별 실형제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의 배보상 및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하주임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묘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현재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예술인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는 지난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집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배제하는 것,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가는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그 가해자에 대한 일정 처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방안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이동현 선생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뭐 피해 회복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기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피해 회복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피해 회복 방안의 하나로서 배보상과 관련한 어떤 실천적인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피해 회복 방안으로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배보상 문제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우리 법 체계에서는 어떤 배보상이 돼야 피해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눈에 눈 이에는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있지 않고, 그 피해를, 그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피해를 어떻게 금전으로 이자도록 하는 것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떻게 정해진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에서도 그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 회복으로서의 배보상 방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백서를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한 규모가 총 9,273명의 명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은 8,931명, 단체는 342개였는데요. 이 중에 중복된 걸 제외하고 총 규모가 9,273명이라는 거였고, 문건 등재뿐만 아니고 각종 시국선언 명단을 포함해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는 명단의 규모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서 21,362명에 이른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 백서에 나와 있는 그 규모와 범위입니다. 어쨌든 그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많은 예술인들이 그 힘을 모아서 어떤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었고요. 2017년에 약 4개, 5개의 사건들을 제기했고, 그리고 2020년에 그 백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2020년에 더 확인된 피해자들이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지역에서 또 제기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인데요. 총 합치면 원고는 645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럼 이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에 좀 대규모로 제기했던 소송들은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추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변론기를 진행하지 않고 추후 지정해서 약간 재판을 멈춰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형사 블랙리스트의 실행자인 김기춘,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가 막 시작될 때여서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자라든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위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추정해놨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백서가
발간된 이후 모두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둔 상태고 시급히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2020년에 제기했던 한 건과 그 다음에 시네마 달이 제기했던 2017년 사건들은 진행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백서에 익명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정리해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했고 그것을 피고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피고가 이제 진짜 그저께인가 서면이 들어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우리가 실명 자료를 달라 조사한 내용을 달라 백서조사위원회 진술 조사를 달라 이랬는데 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은 이게 가명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 개인의 피해를 신청하는 거냐 국가의 피해를 신청하는 거냐 이런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이제 반박을 막 제출해서 이 사건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종도서 관련한 재판은 확정되었는데요.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못해서 안케되어서 있게 된 세종도서 납품이익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와 작가가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선정에서 배제된 거와 관련한 손해는 인정했고 다만 선정 종수 제한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우리는 더 많이 선정될 수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이 사람께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한 영업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배제된 게 블랙리스트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위자료는 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다른 블랙리스트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정한 점은 있는데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먼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1,500만 원 예술인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대전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재판을 보기 위해서 항소심을 추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법원이 이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거 관련해서 협의를 명시적은 아니지만 매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가와 관련해서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000여 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에 문제된 9,000여 명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640여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지방법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제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다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법에는 그거를 그게 완성됐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예술인들이 자기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기도 좀 어려운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대규모 국가 범죄, 주로 폭력에 의한 범죄가 많았지만 그런 걸 청산하는 방식으로서의 배보상 문제로 이거를 풀 수밖에 없고
없다. 일일이 소송하게 하는 것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현재 법률적 가능성 이런 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도 과거의 국가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주로는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제도하고 화해 역사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로 과거사 정리를 합니다. 지금 뭐 우리 현재 지금 권위주의 정부와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해서 조사 중인데요. 그 조사하는 것도 이런 청산 작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범죄에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보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어떤 확인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칠레에도 그런 이런 국가폭력이 있어서 진실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법학을 전공하던 그 연구위원회 교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이란 본질적으로 배상과 동시에 예방이다. 결국 배상이 안 되면 예방도 되게 어렵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이제 과거사 정리하는 두 가지 모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백인,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진실화의 모델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의 이제 전환적 정의 모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가 자백하면 이제 뭐 사면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흑인 배보상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적인 처벌도 약간 덜 이루어져. 그 진실과 화해, 그러니까 화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자백을 받는데 주력하는 모델로 모델입니다. 근데 주로 뭐 처음에 이 모델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다른 과거 정리 방식.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가해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밝힐 수 있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각광을 받긴 했으나 이 모델은 실제로 이제 흑인들의 복리나 이 침해받은 거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이게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전환적 정의라고 가해도 배보상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과거사 청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어쨌든 두 모델 모두에서 어쨌든 그게 배상적 보상적 정의. 예컨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적어도 과거의 침해를 보상받아서 지금 안전하고 또 미래 복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배보상이 주어졌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나라의 뭐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이제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돈을 받는 게 무슨 나의 자식을 그걸 돈을 받는 게 무슨 그게 있느냐라고 피해자 단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배보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배상이나 보상적 정의가 실현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 화해나 과장된 신화다 아니면 거짓 화해 효과에 그쳤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범죄와 관련해서 배보상 문제는 최소한 생활 보장을 포함한 회복적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생활 보장이 지금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블랙리스트 통해서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못했다던가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고 자신의 활동 자체를 위축당했기 때문에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손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정도의
그거는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무고 국민의 보호 의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보상은 이거는 뭐 제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해 방식일 뿐만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배보상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진실화위원 1기 진실화위원회에서 1호 사건으로 진상이 규명된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명이 됐고 대통령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특별법도 만들어져서 사건의 의미라든지 뭐 이렇게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가서 관람도 하고 추도도 하고 추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배보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뭐 소송한다고 그다지 생각 못했고, 그리고 그 다른 사건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도 너무 힘겨웠고, 소멸시효 때문에 졌다 이겼다 막 이런 게 힘겼고, A라는 사람은 하루 전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됐고, B라는 사람은 하루 있다가 제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소멸시효 때문에 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지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그거를 배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초에 제가 썼지만 올해 초에 이제 그 4.3 특별법이 완전히 전면 개정하면서 위자료와 관련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희생자에 대해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했고, 그 과거 사건 관련해서 쌓여진 판례 그거의 정도에 준하는 액수를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 중에 그것이 많던 적던 어쨌든 배보상을 통해서 나의 피해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도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우리가 한 거 있기 때문에 일정의 법원을 통한 일정의 기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소송들은 생각보다 많은 액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재 외에도 뭐 공연을 못 하겠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예를 축적해서 기준을 정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강조드린 건 결국에 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이게 회복되었다는 어떤 그게 될 수 있다. 그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송은 소송대로 하는 것이지만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9,213명의 명단 중에 소송을 진행한 인원은 645명. 그러니까 뭐 좀 더 있을 텐데 제가 다 찾지는 못했고 하여튼 이 정도 되는 700명 정도 된다고 쳐도 전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개별 당사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현재에서는 채택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알아서 다 뭐 소송하고 비용들을 해서 해라라는 게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맞는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적절한 배보상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배보상에 관한 그 법률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뭐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보호시책 이런 것만 두고 있다가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추후 발제 진상규명특별법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넣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 제정이나 아니면 법 이후의 제정 당시나 아니면 이후 개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분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런 기구를 사실 뭐 그런 근거와 그걸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뭐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현재 재정 당시에 뭐 이런 것까지 논할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로 고민해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사 정리위원회 후속 작업이 그런 식으로 전혀는 아니죠. 사과도 하고 추모제도 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제 추모하는데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배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기 과거정리위원회가 마칠 때는 후속 작업으로서 반드시 이 배보상 작업을 넣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아주 깊은 공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공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기 이후에도 원래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뭐 정권도 교체되고 뭐 이러면서 전혀 그와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일일이 소송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그 2기 과거정리위원회 후속 작업 물론 이제 그 우리 진실규명 결정이 이 블랙리스트 관련 진실규명 결정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계는 있겠지만 거기에 뭐 지금 제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결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좀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한 번 올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배보상 논의를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그 백서가 나온 지도 꽤 됐고 미진하긴 하지만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국가가 다시는 이것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블랙리스트 작성 수집 그 사람을 그걸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거 이거는 과거 이제 보안사가 사찰할 때부터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집단적으로 어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걸로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언제든 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이 피해 예술인 특히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신 덕분에 다행스럽게 이 피해 예술인 집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배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예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좀 구체적인 길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 뭐 법률의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서 실질적인 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현황과 이제 그 소송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완되어야 될 지점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쭉 훑어주셨는데요. 제가 1부 마치기 전에 오늘 1부에서 2분 발제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여기 참석하신 토론자들 또는 현장에 나와 계신 참관자들 중에서 같이 좀 얘기하고 싶거나 또 추가 보완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로 먼저 좀 얘기를 꺼낼게요. 일단 국가배상 관련해서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요한 키워드가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세종도서 관련해서 이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인정, 불인정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국가에서 리스트를 작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그 리스트에 명기된 피해자들한테 일일이 통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스스로 득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정보 네, 자체를. 그렇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지.
맞습니다. 저 그 말에 진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서를 통해서 나왔던 백서도 그 당시 진상조사도 사실은 신청 받아서 조사하고 규명하고 뭐 일부의 직권조사가 있긴 했지만 이런 방식이어서 굉장히 실제로 본인이 제기하고 이런 건 매우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마 백서에도 후속 조치로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과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체적으로 손해가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하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 손해를 언제 알았다고 볼 건가를 텐데 현재 어쨌든 우리 법원이나 판례는 그 딱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뭐 2014년, 15년 막 이럴 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백서를 통해서 그게 확인된 때 여기를 이제 기산점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말씀처럼 그게 이 통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언제 알았다고 하기가 어렵고 몰랐던 사람은 그럼 계속 할 수 있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적어도 이제 뭐 백서 발간하고 보도자료 나오고 뭐 이런 때로부터 할 수 있는 걸로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규명 안 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를 수는 있고 말씀처럼 통지를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좀 당연하게 국가가 그러게요. 아까 보호 의무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지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혹시? 그것도 법령에 규정하면 되죠. 뭔가 법에 만들면 돼요. 현재 법상으로는 힘들다. 지금은 없어서 지금은 그런 건 없어서 이제 예컨대 개별적 처분은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컨대 뭐 무슨 처분마다 특히 불이익이 주어지는 처분마다 다 그런 걸 해야 되도록 이제 그 개별법들에 통지해야 되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 배보상과 관련한 특별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에 뭘 넣든지 할 때 그 기구에서 반드시 통지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복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술인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조직 구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구제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예술인 보호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 구제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아직 시행령에서 이제 뭐 어쨌든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되니까 현재 논쟁 사항만 말씀드리면 예술인보호관은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는 이제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협조를 잘 못하면은 이견이 다르거나 또 미션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될 경우에 이제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을 거다라는 문제 지적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인 보호관을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이제 개방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문체부에서는 이제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술정책과가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뭐 예술인 권리보장과라는 어떤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면 그 해당되는 이제 과장급이 이제 그 겸직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과에 해당 과장을 개방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제 공무원이 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무원이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가 계속 강제하고 요구하는 문제들을 과연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좀 이슈일 것 같아서 또 저는 뭐 당연히 그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게 개방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싸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벌써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지금 이제 시행령이 좀 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추천하는 사람을 누구를 할 거며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 뭐 몇 배수로 해서 이거를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연구진에서 시행령의 내용으로는 이제 어쨌든 장관이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호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7인 7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 각각. 근데 이제 호선이라는 얘기는 결국 15명 중에서 한 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14명 중에서 한 명을 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령 안에서는. 근데 그것도 조금 수정해야 되고 15명을 정하고 그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해야 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호선이지. 안 그러면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성비를 어떻게 맞출 거냐.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소위는 다 여성으로 해야 되느냐. 아주 레디컬하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성비가 60%를 한 성이 60%를 넘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법상. 그래서 그런 문제들 성비 맞추는 문제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들어갈 거냐. 예를 들자면은 문화부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거는 각종 협단체에 추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뭐 민주주의 실천연대라든지 또 성반영 같은 경우는 문화부 등록단체가 아닐 수 있어서 아예 추천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없게 돼버리면 이상한 식으로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싸움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련해서 피해 사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랑 뭐 예술인 행정관, 보호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권리 구제에 대한 조치가 그 취해지는지. 관련해서 지금 그것도 사실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핏 지금 문의 사항을 지켜보긴 바로는 이제 사실 그거 신고받고 접수하고 뭐 조사하고 하는 역할이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는 사실은 그걸 심의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조사하고 신고 접수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초창기 하면서 그렇게 건수가 없더라도 이게 어떤 사건이 되면 엄청나게 신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른바 이제 센터, 예, 성희롱 그 예술인 권리 보장과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는 그 센터를 이제 어떻게 둘 거냐, 이 사람들을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좀 논쟁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예술인 복지재단 안에 뭐 그거를 둬야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술인 복지를 해야지 왜 그걸 따로 해요. 그래서 그건 더 별도로 그건 따로 나와야 된다는데 현재 지금 심지어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그 노동 상담이라든지 권리 구제와 관련된 각종 상담도 사실은 새로 만드는 위원회가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를 그냥 복지재단에 같이 그냥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앞으로 좀 그 시행령 관련해서 계속 논의해야 될 지점이에요. 지금. 저는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그 법은 이제 발제해서 뭐 문체부도 좀 고생은 했다 하던데 실무 공무원들 뭐 고생했던 건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건 블랙리스트 사건 있고 국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즉각적으로 만들겠다는 조치 중에 하나였고요. 그럼 사실은 정부 입법 발의로 해서 바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이제 일기 정리됐을 때 정부 발의로 본인들이 또 여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정리했어야죠. 그걸 3년씩 질질 끌었던 거고 어찌됐든 저희 이동현 교수님 이하 뭐 저희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그것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 밀어붙여서야 간신히 제정되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 과정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실무에서 수고했던 일부 분들을 제외하자면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법이 실제 제기됐을 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회 등에서 초안 등에 대해서 협의들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참 후퇴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역시 사실은 문체부나
정부 쪽에서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핵심 조항들이나 핵심 사항들을 지금 많이 다운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도 내부 위원회도 그건 초기에 저희 민간문화예술계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 위원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었었던 거고요. 분명히 사무처와 사무국과 그리고 조사 기능을 갖는 조사와 좀 전에 정원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법적 권한을 갖는 상시적인 기구로 기관으로의 위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에 의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후속 조치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관 위원회의 대다수는 민간이 역할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해안되고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동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후로도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거나 요구해 나가야 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이제 협의체에서 지금 이제 권리보장 시행령,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을 줘서 국민대학교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시행령 연구에서 이제 쟁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런 쟁점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랬을 때 뭐 추천위원회, 요즘은 워낙에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 위원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거라도 좀 반영을 해서 운영위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안에 추천위원회가 명기돼 있지 않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규약 혹은 문체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자꾸 이제 기결 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시행령 이 용역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쟁점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선은 그 용역 연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푸시를 하거나 공론화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뭐 이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시행령을 검토하는 그 담당들이 보통 이제 변호사나 이제 법 쪽의 전문가분들이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선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령 용역 연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 말에 용역 연구가 초안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걸 갖고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은 공론화하고, 만약에 이번에 시행령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이게 제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경돈 시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했기에 사실은 굉장히 그 제정하는 부분에 힘을 좀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정이 됐다고 마무리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개정, 재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내용을 물으셔가지고 법 내용에 예술인 보호관이 이런 구제 관련해 그 조사를 하고요. 분쟁 조정도 하고 뭐 예술 정책, 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세우고, 이 예술인 보호관이 조사를 해서 위원회 하면 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이런 구조고, 거기서 이제 약간 침해가 있다든가 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 예술 기관이나 사업자한테 시정 공고도 하고, 그게 안 하면 시정 명령도 하고, 뭐 예술가들한테는 재정 지원도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권리 침해가 발생됐을 때 그 침해를 발생시키는 자에 대한 이제
징계라던가 뭐 처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재정 제한을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하는 것들 제한을 두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 연구팀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법 협의체 이제 민간에서 이게 활동하고 있는 저희 실천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 이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갖고 좀 제기를 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은 법에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 지원의 중단 배제 기간 정도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 안 하시는군요. 혹시 다른 분,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예, 피해 배보상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백서가 나온 지가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3년이 되는 거고,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기관장이 그 블랙리스트 사건들을 적시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또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한 그 건들이 있어요. 근데 발표 자료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 중에서 그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뭐 이렇게 뭐 사과를 받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후에 연락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그 말씀하실 때 피해 사실을 안 날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피해 배보상 같은 거를 이렇게 요구할 만한 법적 권리나 이런 게 이제 상실되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쨌든 소멸시효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라는 법리로 소멸시효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국가가 총 쏴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뭐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경우 뭐 그런 건데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하는 게 이제 권리남용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법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과거 사건들이 이게 가능했던 건 진실화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적어도 그때 진상조사를 해서야 그때야 비로소 나의 손해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년 내에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불법인 소멸시효 3년,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5년 요거를 다 극복해 주는 걸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서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준이 이제 또 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사건들 원래 피해가 발생한 건 2014년, 15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으니까 백서가 발간된 이후에 그거를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다시 그걸 하면 법을 만들어서 이 진상을 다시 규명을 하던가 아니 추가적으로 조사할 것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뭐 5.18 특별법 같이 그러니까 그건 소멸시효 상관없이 신청하면은 등록해주고 등록하면 지원해주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걸 만들던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구를 만든가 법을 만들던가 해서 어쨌든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라는 그 법률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정 변호사님 발제 중에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이제 막판에 이제 9,273명 중에 645명 한 7%밖에 안 돼서 조금 이제 아쉽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배상에 대해서 이제 좀 국가가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셨던 그 취지가 나머지 9천 몇 명이 되시는 분이 소송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이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언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선언보다는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재개정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4.3 같은 경우도 특별법이 있었지만 배상의 근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유족들이 이 문제를 견디기 어려운 어떤
뭐랄까요, 진상이 규명됐다고 하지만 나의 생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사과 이외에 없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상실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법에다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 지급해 주면 돼요. 신청하신 분이 해당이 된다는 거 확인만 되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블랙리스트도 좀 그런 차원으로 해야 어쨌든 되나? 법은 있어야 되겠네. 법은 그냥 있어야 돼요. 네, 근거는 있어야지. 아까 말씀한 소멸시효도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법 없이 그냥 좀 국가가 나서서 물론 그래도 되죠. 근데 좀 이제 전형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네네. 배상도 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뭐 구조적으로 쉽진 않은 일이라. 그럼 추가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배보상 문제가 하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처음 국가 상대로 배상 소송할 때부터 논의가 됐던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배상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 사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금액들은 일반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손해배상의 정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직접적인 이익에 침해받았을 때 그 정도의 보상, 배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블랙리스트 범죄는 그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한 반헌법적 범죄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개념을 현행법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나 없는지. 네. 그거는 사실 위자료는 철저히 사실심 법원의 정권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사상 관련해서 어떤 배상액이 정해졌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보도연맹이라든지 국가나 경찰이 국가가 뭐 민간인을 총을 쏴서 죽였다 이럴 때 그 본인에 대한 위자료가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위자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실손해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원이 배제돼서 뭘 못했다는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면 그걸 다 완전 보상해 주는 걸로 배상이 끝났다고 약간 생각하는 개념이고 위자료를 매우 적게 인정하는 추세라서 말씀하신 것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 소송할 때는 좀 굉장히 소액이라면 그렇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다지 많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뭐 파업시어터 사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인정한 1,500만 원도 적은 액수나 1인 이거 등재됐다는 이유로 1,500만 원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을 많이 받아야지 위법이 크고 피해복이 많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법원도 고민하고 뭐 저희도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뭐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판결했던 그 정도보다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이제 판사들 중에서 지나치게 국가재정을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너무 애국적이고 그래서 조금 고민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총 맞아 죽은 사람도 8천만 원 주는 이런 현실이니까 어느 정도 책정할지 관련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뭐 재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제도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부 토론을 좀 마치고요. 저희가 15분 쉬었다가 저희가 지금 시각이 4시 20분입니다. 20분인데 35분부터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